수요일 밤이었고 저녁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숙사 공용 공간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페이지를 넘기면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캠퍼스는 대부분 고요해졌습니다. 가끔씩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나 방에 있는 사람들의 희미한 목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야 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떨쳐낼 수 없는 이상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3번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느리고 의도적인 노크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주말에 가족을 만나러 가서 나 혼자였습니다. 나는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카라 웰시였습니다. 저는 카라를 알고 있었지만 캠퍼스에서 스쳐 지나가듯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인기 있는 체조 선수였습니다. 예전에 수업을 같이 들은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카라?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져 있었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비를 맞은 듯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비가 온 지는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들여보내줘.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말하며 몸을 떨면서 나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등을 돌린 채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지만 추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라, 괜찮아?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옆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만 고개를 돌렸고 나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녀의 피부에는 무언가가 묻어 있었는데 붉은색 얼룩이었습니다. 피!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이 나를 향했는데 불안하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가 보고 있어. 그는 항상 보고 있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스토커? 나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앞뒤로 서성거리기 시작했는데 마치 피부 아래에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듯 움직임이 불안정했습니다. 이따금씩 그녀는 창문 쪽을 흘끗 보았는데 마치 어둠 속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옷에. 그녀는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뭘? 그녀는 서성거리는 것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사고였어.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그는 여기 있어. 그는 어디에나 있어.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여기 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리에 휩싸여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가로등 불빛에 젖은 텅 빈 캠퍼스만 보였습니다. 카라는 더 크게 흐느꼈는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숨이 막히는 듯 헐떡이는 소리를 내며 흐느꼈습니다. 마치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라도 전화를 했어야 했지만 나는 그 순간의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막 말을 하려는 순간 카라의 몸이 뻣뻣해졌고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습니다. 그때 내 뒤에서 문이 쾅 열렸습니다.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카라를 바라보았고 소름 끼치는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그였습니다.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그가 총을 겨누었고 총성이 울려 퍼졌고 카라는 자신의 피웅덩이 속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그 남자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 나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동안 나는 카라의 생명이 없는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기는 피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소란 속에서 누군가가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내 주변 세상은 사이렌, 경찰, 응급구조대원들로 흐릿해졌습니다.
그들은 늦었고 나도 늦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그 남자를 체포했는데 23세의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왜 하필 카라가 그의 표적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질문들은 유령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를 잡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숙사 벽에 달라붙어 영원히 되풀이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숙사로 옮겨졌지만 때때로 밤늦게 캠퍼스가 조용해지면 사람들은 여전히 카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빈 방문 뒤에서 느리고 의도적인 노크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한 영혼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에 시달리는 카라라고 말합니다. 학교 전체에 알람이 울려 퍼지며 사물함에 기대어 멍하니 있던 나를 깨웠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굴렸으니 또 훈련인가? 뻔하잖아. 선생님들은 안전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하품을 하고 메이슨에게 씩 웃었습니다. 기말고사 전에 우리를 심장마비에 걸리게 하려고 작정했나봐. 메이슨은 건성으로 웃었지만 애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교내 방송 시스템에서 학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듯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훈련이 아니라고 알렸습니다. 진심인 것 같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첫 번째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폭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나는 관리인 중 한 명에게서 숨겨진 관리 통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용품을 옮기고 학교의 혼잡한 복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나는 사물함 끝에서 오른쪽으로 급하게 돌아 직원 전용이라고 표시된 문을 열려고 하면서 친구들을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메이슨은 애슐리의 손을 잡고 그녀를 내 뒤로 안내했습니다. 공기는 퀴퀴했고 표백제와 바닥 왁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좁고 비좁았지만 적어도 소음, 비명, 총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애슐리는 울고 있었고 메이슨도 나만큼이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돌자 교내 방송 시스템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학장이 아니라 히긴스 선생님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야 해. 그들은 알 권리가 있어. 학장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거예요. 공황 상태에 빠져야죠.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나는 잠시 멈추고 손을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집중하세요. 인터콤이 갑자기 끊겼고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메이슨과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걸까? 그들이 알고 있는 무언가? 학생 중 한 명에 대한 무언가? 애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뒷마당으로 통하는 금속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때렸고 두려움의 날들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유다. 우리는 해냈어. 나는 메이슨과 애슐리에게 미소를 지으려고 돌아섰지만 바로 그때 그를 보았습니다. 울타리 옆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빛 속으로 걸어 나왔고 나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는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마스크로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볼 수 있었습니다. 차갑! 공허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총은 힘없이 옆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한 발짝 다가오자 나는 본능적으로 애슐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심장은 가슴 속에서 쿵쾅거렸고 입은 바싹 말랐습니다. 나는 그 눈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릭이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작년에 성폭행을 당했지만 학장과 학교 측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학교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은폐했습니다. 에릭은 그 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좌절감을 느껴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에릭, 제발! 이런 식으로 그들을 처벌해서는 안 돼. 총격범은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시 동안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희미한 비명 소리,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가 다시 한 발짝 다가왔고 나는 눈을 감고 기다렸지만 그는 우리가 왔던 비밀 통로를 통해 걸어갔습니다. 나는 메이슨이 내 팔을 잡아당겨 문 쪽으로 이끌 때까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애슐리는 흐느꼈고 메이슨은 거칠게 숨을 쉬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교 측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 학장,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불만을 묵살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길에 도착했고 경찰차의 섬광이 나를 눈멀게 했고 경찰관들이 소리치는 목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첫 번째 경찰관에게 달려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순찰차 뒷좌석에 실려가는 동안 비밀 통로를 통해 에릭을 뒤쫓습니다. 몇 분 후 몇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찰은 에릭이 학장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기 전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다친 학생은 없었지만 에릭은 잘못된 길을 갔고 어떻게든 시스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착한 영혼들이 이런 길로 내몰릴 때 정말 비극입니다. 학교 전체에 봉쇄 알람이 울려 퍼지며 백일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알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또 훈련이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터콤을 통해 나오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레이놀즈 선생님이 교실 문을 찰칵 닫고 잠그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불이 꺼진 상태에서 책상 아래로 숨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교실 전체에 속삭임이 들불처럼 번졌지만 나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유일한 생각은 내 쌍둥이 형제인 제이크였습니다. 제이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또 학교를 빼먹었습니다. 최근 그는 그레이디 선생님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이후로 체육 수업을 피하면서 점점 더 학교를 빼먹었습니다. 제이크는 항상 괴롭힘을 당하기 쉬운 표적이었지만 그레이디 선생님은 결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부추겼고 제이크를 농담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안도했습니다. 제이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안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고 몇 초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희미하지만 의도적인 발소리였습니다. 레이놀즈 선생님은 문 근처에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마치 문고리가 언제든 돌아갈 것처럼 눈은 문고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교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또 다른 총성이 들렸는데 이번에는 더 크고 가까웠습니다.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레이놀즈 선생님은 우리에게 진정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말했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무장을 하고 밖에 있고 우리는 손쉬운 표적이었으니까요. 인터콤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곡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학장은 내 요구를 들어주거나 인질을 죽이기 시작할 것이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인질?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며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교장 선생님은 사무실에 갇혀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다시 들려왔습니다. 306호의 학생 5명. 10분 줄게. 306호. 내가 좋아하는 내 사랑 에밀리가 그 수업을 듣습니다. 레이놀즈 선생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총격범이 어디 있는지 확신한 그녀는 우리에게 관리 통로로 이어지는 뒷문으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빠져나갔지만 계단에 도착했을 때 더 많은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창문이 총알에 맞아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레이놀즈 선생님은 비명을 지르며 학생 중 한 명을 아래로 끌어당겼지만 우리는 306호실 근처에 갇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격범은 창문에서 경찰을 향해 총을 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뛰쳐나가 반대 방향으로 달렸고 306호실에 도착해서야 멈춰서서 문에 있는 유리를 통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에밀리가 다른 5명의 학생들과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총격범은 창가 옆에 숨어 밖으로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에밀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비품실 옆에 있는 관리실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창고 해치를 통해 306호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반에서 렌치를 꺼내 꽉 쥐자 귀에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틈으로 엿보니 총격범이 보였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있었고 그의 총은 밖에 있는 경찰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문을 열고 있는 힘껏 렌치를 휘둘렀습니다. 렌치는 역겨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총격범의 머리에 맞았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총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렌치를 떨어뜨리고 손을 떨면서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머리 주위에 피가 고였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인질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충격에 빠진 채 서서 손가락으로 그의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바로 그때 심장이 멈췄습니다. 나를 쳐다보는 얼굴은 제이크였습니다. 내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왜? 그는 여기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가 총격범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그의 옆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몇 초 후 경찰이 방으로 들이닥쳤고 제이크를 끌고 갔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제이크는 너무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빼먹고 이 일을 계획했고 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그레이디 선생님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레이디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자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는 총격범을 막았지만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나는 그들을 구했지만 가면 뒤에 숨은 사람이 내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